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며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손바닥만한 아기 신발과 옷도 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육아책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속상했던 일들이 다득한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은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이게 다 저희 시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우리 어머님.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분이 이 세상에 남기신 발자취가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아름다웠던 그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어머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미술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유학을 가셨다가 만나셨다고 해요. 외로운 타국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한국인을 만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두 분은 급속도로 가까워지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느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봄이면 샌드위치를 싸서 같이 소풍도 가고 셋이서 손을 잡고 놀이동산도 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술가 특유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계셨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잘 웃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얽매이는 생활을 하기 싫어졌다는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아빠와 저를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고작 5살이었죠. 아빠는 많이 우셨고 얼마간 방황도 하셨지만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 힘든 시간을 버텨내 주셨어요. 엄마가 없는 목까지 아빠는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으로 보살피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유치원에서 크게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오한이 느껴졌어요. 당시 아빠는 길에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받으신 아빠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미애야, 우리 미애.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괜찮아? 병원에 도착하신 아빠는 열이 나서 쌕쌕거리는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나 괜찮아 하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그 순간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퇴원을 한 뒤 집에 오자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못 보던 박스들도 가득했어요. 저는 의아해서 아빠, 이게 다 뭐야? 우리 이사가?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빠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며 우리 한국에 갈 거야 하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동그랗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었죠. 한국? 그래, 한국.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우리 미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가 어쩐지 쓸쓸해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분주하게 짐을 싸는 손을 멈추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먼저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고래 등만큼 커다란 집의 크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칸방에서 생활했었거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런 저와 달리 아빠는 계속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생각에 설렜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려나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불쑥 나타난 저희를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빠와 꼭 닮은 얼굴을 한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며 못마땅한 듯 혀를 끌끌 치셨습니다. 큰소리 치고 나가더니 겨우 이따위 꼴 보여주려고 그랬던 게냐? 할아버지께서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치시면 할머니께서는 여보 고정하세요. 아휴 정말 망신스러웠어. 얘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 집 문턱 못 밟았다. 꼴 좋다. 아주 집안 꼴 좋아. 우리 민욱이 혼사길도 막히는 거 아닌가 몰라? 하고
아빠에게 면박을 주곤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아빠의 새엄마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모질게 저희를 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셨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앞에만 서면 작아지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면 저도 덩달아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를 재워주기 위해 잠시 방에 들른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프랑스 가서 살면 안 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서워. 그러자 아빠는 저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아빠가 예전에 할머니를 실망시켜서 그래.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미애 미워하시는 것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여기가 우리 집인 거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빠 자신을 다독이는 말 같기도 했어요.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림 그리는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아빠의 그림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치셨어요. 이따위 물감놀이 아직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지? 너 잘 생각하거라. 오갈 데 없이 네 딸이랑 길거리에 나앉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내일부터 얌전히 회사에 나와.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보, 승욱이 다시 회사에 부를 생각이세요?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외국에 간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동안 감도 잃었을 거고 게다가 회사엔 이미 민욱이가 있잖아요. 아, 민욱이 그놈 영 쓸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끄러워. 이미 정했으니 그렇게 알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서재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남겨진 저희들을 향해 쏘아붙이셨어요. 너 이러려고 한국에 돌아온 거지? 동생 것이나 탐내고 창피하지도 않니? 키워준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민욱이 자리 넘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그런 할머니를 놀라서 빤히 쳐다보자 할머니는 넌 또 뭘 봐? 어휴 저는 난 네 부녀 눈이 그렇게 싫더라. 애미 없는 것들이라 그런가 눈빛이 재수가 없어. 하고 소리치시곤 휙 뒤돌아 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모멸감에 눈물이 터졌고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할아버지, 삼촌과 함께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저는 할머니와 둘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고역이었는데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반찬을 조금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는 저를 째려보며 예, 그거 네 삼촌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그걸 그렇게 거덜내야겠니? 아줌마, 앞으로는 얘 점심 차릴 때 반찬 가지수 3개 넘지 않도록 해요. 하고 면박을 주곤 하셨어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아빠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신 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지시고 우울해 보이셔서 제가 더 짐을 보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만 알았죠. 실로 제 생애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뒤 늘 집에서만 지냈던 터라 친구가 없었던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학교에 다니면 무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기대와는 달리 저는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었어요. 너 말투가 왜 그래? 되게 웃겨. 애들아, 여기 와서 얘 말하는 것 좀 들어봐. 야, 너 아까처럼 다시 말해봐. 하하, 진짜 이상해. 반 친구들은 프랑스 억양이 섞인 어눌한 제 한국말을 듣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인상이 잡혀버리자 친구들은 저와 잘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다 같이 축구를 하러 나가서도 저는 끼워주지 않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운동장 근처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실에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서 학교에 인형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인형을 꺼내서 놀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건 뭐야? 웬 바비 인형? 전미애, 너 공주병 걸렸냐?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인형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났는지 무리 중에 한 명이 제 인형을 휙 잡아 뺏었죠. 왜 그래? 돌려줘.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애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 웃어댔어요. 이 인형도 전미애 너처럼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그러더니 제 인형을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인형을 집어들었죠. 사과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인형이란 말이야. 제가 지지 않고 덤벼들자 그 여자애는 멈칫하더니 다시 저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푸, 웃기시네. 너 엄마 없잖아. 공주병에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니? 전미애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래요. 얼레리 껄레리. 아이들은 단체로 저를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이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어른으로 자랐죠. 20대가 되고 저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대에 진학했습니다. 저 역시 아빠처럼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할머니를 겁내하며 살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자 할아버지는 제게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법조인 한 명쯤은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며 변호사와 선을 잡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20대 중반에 무슨 선인가 싶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될 대로 되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다부진 눈매에 진중한 성격까지.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빠를 사고로 잃고 엄마와 단둘이 자랐기 때문인지 저희에게는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나중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해 내면이 못나진 나를 시어머님 되실 분께서 꿰뚫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님께선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네가 미애로구나. 아유 예쁘기도 하지. 얼른 들어와. 맛있는 거 많이 차렸으니 식사부터 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환대에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식탁에가 앉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맛있는 반찬을 집어먹으면 할머니께 밥을 축낸다고 혼이 나며 자랐기 때문인지 밑반찬들로만 손이 가는 버릇이 생겼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직접 맛있는 반찬들을 제 밥에 올려주셨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니? 내가 아들놈만 하나 있으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뭘 좋아하는지 도통 알 수가 있나? 차린다고 차렸는데 맛있는지 모르겠구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그래? 다행이구나. 많이 먹으렴? 어머니께서는 제가 밥을 삼킬 때마다 예뻐 죽겠다는 듯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여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혼수를 사러 간 백화점에서 가전 제품보다는 어머, 이 옷은 우리 미애에게 잘 어울리겠다 하시며 제 선물을 사시느라 바쁘셨죠. 어머님은 제가 딸같이 귀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도 그동안 살아가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었는지 저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창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와 저의 아빠, 남편은 잠깐 담배를 태우신다며 자리를 비우셨고 식당엔 저와 할머니,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사부인께서 잘 봐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님께서는 부족하긴요. 저는 미애를 저희 식구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걸요. 예쁘지, 똑똑하지. 저희 아들에게는 아까운 아가씨죠.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입술을 실룩이시며 얘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서 그런지 식탐이 조금 있답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댁에서 무례를 끼치진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예, 미애? 너 사돈댁에 인사 가서도 또 맛있는 반찬만 집어먹는 돼지 같은 버릇 보여드린 건 아니지? 하고 말씀하셨죠. 순식간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젓가락을 집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 특히나 남편이 될 사람 집에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나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미애는 이제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저희 식구가 될 아이니 저희 집 가풍을 따르는 게 맞겠죠? 제가 봤을 때 미애는 너무 말랐어요. 돼지 같기는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마른 걸 두고 보지 못한답니다. 얼른 맛있는 것 많이 먹여서 포동포동 예쁘게 살을 찌워주고 싶은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디저트를 조금 더 시켜야겠네요. 웨이터? 시어머님께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식당 직원을 부른 뒤 보란듯이 식당 메뉴에 있는 디저트를 모조리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디저트를 전부 다 제 앞에 밀어주시며 마음껏 먹으라고 해주셨죠. 할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새 식장으로 돌아온 남자들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다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말았죠. 아마 그날 밤 저희 할머니 속 좀 썩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신혼인데 아파트를 구해줄 테니 둘이 나가 살라고 한사코 말리셨지만 제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자 어머님께서는 저를 더 살뜰히 보살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도 집에만 있지 말고 원하는 공부도 하고 멋지게 커리어우먼으로 살라고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화초처럼 집에만 있으면 된다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어머님께서는 손수 제 정장을 다림질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자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축하 파티도 함께 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면 늘 오늘은 힘든 일이 없었는지,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자신에게 의지하라며 저를 살피셨죠. 결혼을 하고 맞이한 제 첫 생일에는 어머님께서 직접 미역국도 끓이시고 생일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듯 했어요. 남편과 어머님을 만난 것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행복을 시기라도 했던 것인지 그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별것 아닌 것이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인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에 확인해보니 어떤 여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얼핏 보기에 꽤나 친밀해 보이는 말투여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한이?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대학교 때 친구. 걔도 변호사야. 아무렇지도 않은 남편의 태도에 별일 아닌가 싶으면서도 저는 어쩐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무리 친구여도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 이상해. 이 사람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그러자 남편은 아이고,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진짜 얘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문자를 별일 아닌 것으로 넘겼고 그렇게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친구의 모임에 나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뒤 처음으로 남편의 대학교 동창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다들 인사를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다들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난 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수씨, 이 녀석 대학교 다닐 때 인기 엄청 많았던 거 알아요? 어머, 그래요? 병승씨 여자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장난식으로 남편을 살짝 흘겨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는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때 얘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애도 있었는데. 걔 이름이 뭐였더라? 김한이. 미팅에서 만났는데 그날부터 걔가 병승이 좋다고 얼마나 따라다녔는데요. 야, 너 아직도 걔랑 연락하냐? 저는 그 말에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그만 떠들라고 친구를 말리더군요. 야, 너 취했냐? 그만 떠들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 왜 사실이잖아. 너네 그때 잠깐 사귀지 않았나? 야, 사귀긴 누가? 아니야. 헛소리 계속할 거면 얼른 정신 차리고 집에 나가. 아닌가? 에이, 재수씨, 사귄 건 아니라네요. 죄송합니다. 흐흐. 다들 낄낄거리고 웃는데 저 혼자만 웃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리를 파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지난번에 밤에 당신한테 문자 보낸 그 여자 맞지? 뭐 친구?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걔랑 나랑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이장훈 그 새끼. 진짜 입을 막아버리던가 해야지. 왜 애꿎이 장훈 씨 탓을 해? 당신이 거짓말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 밤에 문자를 보내? 그 여자랑 앞으로 문자 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기분이 나쁜 듯 인상을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재촉했죠. 알겠냐고. 아유,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대답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어색해져서 냉랭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분위기를 읽으신 건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너희 무슨 일 있니? 저는 어머님에게까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웃으면서 얼버무렸어요. 아, 아니에요. 일은 무슨 일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걱정 마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지만 더는 묻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저희 눈치를 보시는 게 싫어서 먼저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자연히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느덧 결혼 5년 차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젊어서 걱정할 것은 없었지만 저는 점차 초조해졌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가보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속이 메스꺼워서 혹시 하는 기대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결과는 역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시어머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어머님의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보석함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병승이를 낳았을 때 병승이 할머니께서 주신 반지란다.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고 말이지. 이제 이 반지를 미애 너에게 물려주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아직 아기도 없는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내가 이 반지를 주는 이유는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란다. 이 반지는 미애 너 자체가 나의 딸이 되어주어서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무 애쓸 필요 없단다, 아가. 알겠니? 저는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말씀에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어머님의 사랑에 저는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까지나 어머님을 사랑으로 모시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녁 10시쯤 들어와서 샤워를 한다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의 겉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불현듯 카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자 화면에는 한이라는 이름의 카톡이 떠 있었죠.
저는 분노가 들끓어 올랐지만 일단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은 얼굴에 저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김한이 그 여자랑 문자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한 것 아니었어? 이 카톡은 뭐야? 나 몰래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문자하지 말랬지 카톡 하지 말란 건 아니었잖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문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카톡을 한 거라고? 아우, 친구라니까. 어떻게 연락을 안 하냐고. 처음부터 당신 요구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여자랑 계속 연락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같은 변호사에 아는 친구들도 겹치는데 나더러 얘랑 어떻게 절연을 하라는 거야. 당신 의심병 있어? 뭐라고? 의심병?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어. 막말로 내가 김한이 얘랑 뭘 했다고 이래.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한들 나만 아니면 된 것 아니야? 난 얘랑 계속 연락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였습니다. 김병승, 너 이리 나와. 방문 앞에서 분노에 가득 찬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둘을 앉혀놓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고 나아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병승이 너 이 녀석, 기만이인지 뭔지 당장 그 애랑 연락 끊거라. 친구는 무슨, 아무리 친구가 소중해도 네 부인만큼 소중한 게야?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책임감이 그리도 없어? 어머님의 말씀이라면 끔뻑 죽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제 편을 들어주신 어머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어머님께서는 저 대신 남편을 나무라셨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님을 보고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방으로 돌아온 뒤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꼭 별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머니 앞에서 나를 망신줘야 했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자존심이 센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구인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어머님 앞에 화해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다시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깊어진 감정의 골은 메워지지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런지 절 잡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말리셨습니다. 아이고 미애야, 밖에 날이 이렇게 찬데 어디를 간다는 게야. 저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어머님을 뿌리친 채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애야, 미애야 하고 저를 부르시는 어머님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 앞에 어머님께서 쭈그려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른 달려가 보니 어머님은 꽁꽁 얼어 계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연락을 하시죠.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되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는 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단 우리 병원부터 가요. 아니야. 나 괜찮아. 어머님!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기절하셨어요. 정신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신데 한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폐렴 증상도 보이고요. 일단 정밀검사 받아봐야 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겨우 제까짓 게 뭐길래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추운 날 저를 기다리신 걸까요? 제가 우는 소리에 눈을 뜨신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미애야. 나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좋구나. 그동안 어찌나 보고 싶었던지 미안하구나. 늙은이가 패나 끼치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시더니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손을 펴보니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반지가 있더군요. 이걸 두고 갔더구나. 미애야, 병승이랑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는 엄마 딸인데 이건 엄마 마음이니까 가지고 있으렴. 저는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이윽고 어머님께서는 링거를 맞고 안정을 찾으셨고 저희 부부는 병실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저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게 군 것 알면서도 자존심에 인정하기가 싫었나 봐. 당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매일 술만 마시고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께서도 당신 많이 그리워하셨고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신뢰의 금이 갔고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기만이 걔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해뒀어. 당신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유지할 친구 관계도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멍청한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이 못난 놈 당신이 한 번만 받아주라.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흔들렸지만 애써 모질게 생각해 볼게 라고 대답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반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기 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남을 쉽게 의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치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었죠. 결정을 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당신 예뻐서 온 거 아니야.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거지. 셀쭉하게 말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 미애야. 정말 고마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다시 저희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도란도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더없이 행복했던 3년이 지나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하는 이별의 순간이었죠. 저는 병실에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우리 딸, 이제 그만 힘들게 해야지. 엄마 이제 가야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발 살아주시기만 하세요. 안 돼요. 어머님 가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건강해야 한다. 미애야, 병승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눈물로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죠. 그 뒤로는 어머님께서 저 하늘에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저희 부부는 더 씩씩하고 밝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어머님을 보낸 뒤 1년이 되던 날이었죠. 저희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납골당에 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납골당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유리문에 손을 대고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차려놨던 음식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메스꺼움이 느껴졌어요. 당신 왜 그래? 괜찮아? 놀란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물었죠. 몰라, 왜 그러지? 체했나? 요즘 별로 입맛이 없어서 뭘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번뜩 월경일이 지났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설마, 왜?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은 불안한 듯이 계속 제 안색을 살폈어요. 저는 문득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돌아봤죠. 사진 속의 어머님께서 어쩐지 저를 보고 우리 딸 이제 아무 걱정 마 하고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가슴이 벅차올라서 응, 아픈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르자 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얼른 가자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지금 저는 어느덧 만삭의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주신 것이라 믿어요. 어머님, 그곳에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황망한 마음에 너무 경황 없이 보내드리느라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어머님, 아니, 엄마 사랑해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저희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